앞으로 사회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대다수의 국가들은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간의 외교 문제는 사상 최악의 복잡함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다시 불붙게 한 이번 팬데믹 사태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문제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많은 지도자들은 팬데믹 이후에 방역 성공 여부에 따라 지지율 관리에 비상이 걸린 셈이 됩니다. 기존의 다양한 국제 관계에서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틈에서 경제나 국가 안보 등의 적지 않은 위협 혹은 불편을 감수했는데 작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혼돈 상태입니다. 갈수록 경향 가운데 치닫는 국가 간 다양한 갈등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G7 핵심 독일 병력 철수, 한국엔 무슨 의미?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주둔한 수천 명의 미군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 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날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서 미군을 9,500명 가까이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독일 주둔 미군 규모가 현재의 34,500명에서 25,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미국의 이 같은 감축 움직임은 임시 또는 순환 배치 병력을 포함해 독일 주둔 미군 규모를 25,000명으로 상한선을 씌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국, 독일 양국은 다양한 갈등을 해왔는데 독일이 충분한 방위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며 이번에 적극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있던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번 조치는 독일의 군사비 지출 수준을 포함해 미국이 독일과의 관계가 매우 긴장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최악의 실업률이 예상되며 경제 회복을 위해서 무제한 달러를 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회복과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해외에서 불필요한 군비 지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해 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간 불편했던 독일에서 병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G7 회의에 안 온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의견도 있는데 미 관계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감축 논의가 지난해 9월부터 행정부 내에서 이뤄져 왔기에 그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과 이렇다 할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독일이 이런 적이 없는데 이번 조치는 매우 노골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독일의 전통적 우방 관계가 가장 경직된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록 과거와 같은 냉전 시기는 아니나 러시아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보 우려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미국 감축 소식은 미군이 주둔하는 여러 동맹들에게도 일종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압박은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크라크 차관보는 최근에도 미국은 할 만큼 했고 한국도 유연성을 보이라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이런 모습은 한국 주한미국 감축 혹은 기타의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당장 동북아시아의 병력 감축은 미국에서 의원들이 병력 감축 금지 법안을 결의해 큰 우려는 없지만 이러한 미국의 모습은 방위비 압박이나 다른 형태로 동맹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며 이것이 단순한 으름장에서 독일에서 군을 철수시키는 실질적인 형태로 처음 나왔기 때문에 긴장감이 돕니다. 앞으로 한국에 훨씬 더 방위비 압박이 거세지면서 일방적 요구 형태로 나오게 될 가능성도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G7 멤버인 일본조차 미국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은 홍콩 보안법 반대 성명 거부. 결국 아베 내각은 일본의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일본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하라는 여러 나라의 제안을 받았으나 불응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홍콩 보안법 도입을 비판하며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참여 의사를 물밑에서 타진받았으나 동참을 거부했다고 복수의 관계국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영국과 캐나다가 주도한 공동성명에는 결국 일본이 참여하지 않은 채 4개국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시도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공동성명에 불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간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일본 방문을 성사시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와 영토 분쟁 문제 등 일본에서 여러가지 부담이 크자 결국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교도통신은 미국 등 관계국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국 당국자 중 한 명은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했을 것이다. 솔직히 실망했다고 반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는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표시하며 실제 주일 중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우려를 표했고, 또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강한 반대 성명에서는 빠져 미국과의 동조에서 약간 삐걱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아베 내각의 팬데믹 관련 지지율 급락과도 아주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들어간 상황이며, 팬데믹 이후에는 대외적인 부분에서 가장 일본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대중국 수출을 비롯해서 여행 수지 등에서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방위를 위해서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한국은 일본의 자산으로 발전했다 논란.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최대한의 갈등을 자제하는 편인 반면 한국에는 외교적인 강공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본 우익 언론은 일본 자산이 한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으니 배상 문제는 한국이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구로다 가스히로 산케이 신문 서울 주재 객원 논설 우연은 7월 발전의 근원은 일본 자산이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패전 후 일본이 한반도를 떠날 때 남긴 거액의 자산이 미국을 거쳐 한국 측에 양도됐고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됐다며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이 남긴 자산 총액이 당시 통화로 52억 달러였고 현재 가치로 수천억 달러, 수백조 원은 될 것이라며 방대한 일본 자산을 생각한다면 최근 징용공 보상 문제 등처럼 이제 와서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른바 과거 보상 문제는 모두 한국에서 처리하면 될 이야기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익신문의 주장은 사실상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주장과 같은 맥락을 갖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도 한일 간 과거사 대립이 격해진 시기에 일본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메시지를 뿌렸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015년 각국 언어로 제작한 전후 국제사회의 국가 건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일본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국제사회에 복귀한 일본은 1954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일찍부터 아시아 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개시했다며 포항종합제철소 건설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구로다 객원 논설위원회 칼럼이나 외무성의 동영상은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수탈, 착취, 인권 침해 등의 실상은 소개하지 않고 일본이 남기거나 제공한 것만 부각했습니다. 징용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법원 판단처럼 해외에 있는 많은 학자들은 일본 당국이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을 피한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최근 한국의 WTO 수출 규제 제소권 때문에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일본은 이에 관해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양국 간의 관계는 악화 일로로 치닫을 전망입니다. 한편 중국은 백서를 통해서 방역 모범국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국, 한국과 같은 방역 모범국 본격 주장 시작. 미중 간 코로나19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이래 처음으로 백서를 통해 성과를 자랑하면서 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서 중국은 방역 모범국이며 한국과 같은 파트너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미국에서 팬데믹 중국 책임을 주장하며 서방사회와 연대해서 중국의 대치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 일각에서는 중국에 소송을 걸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출현하자 이에 대한 대외적인 선언을 하면서 중국 자신들도 피해자이며 오히려 방역 모범국으로서 전 세계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만 그 주장하는 바가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방역 모범국으로 칭할 때 쓰던 말과 비슷한 말을 차용한 것입니다. 백서는 중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태도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방제 경험을 공유했다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코로나 확산 초기에 실험실에서 보관하던 코로나19 표본을 파기해서 미국이 관련된 의문을 던지겠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발병 상황을 축소 은폐하는 데 급급해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미국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오히려 이번 사태에서 공헌을 한 국가로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지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당국의 태도는 자화자찬격인데다가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는 WHO와 중국 등의 초기 정보 은폐를 팬데믹의 주요 책임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한국과 기업인 패스트트랙이 순조롭게 운영돼 독일 등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폭발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산샤댐 붕괴 시뮬레이션, 그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산샤댐의 실시간 모니터링 상황, 한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측 영상은 각 도시의 면적, 상주인구, 인구 밀도, 침수시 수심까지 너무나도 정교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제작자가 누구인가는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정체를 감춘 사람이 어떻게든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중국에서 산샤댐의 붕괴를 인민을 위해 적나라하게 묘사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성이 높게 평가되며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산샤댐은 높이 181m, 폭 2355m에 저수량은 333억 입방미터입니다. 산샤댐이 붕괴되면서 높이 100m의 거대한 물기둥이 폭발하면서 하류를 덮칩니다. 홍수 초반 산들로 쌓여 있어서 더 맹렬한 위력을 보여줍니다. 속도는 무려 시속 100km나 될 정도로 무서운 흐름입니다. 도시 전체가 침수되었던 이창까지 거리는 50km로 불과 30분 만에 거저우댐도 무너뜨리고 도심을 덮치게 되고 홍수 높이는 20m에 속도는 여전히 70km나 됩니다. 이창은 불과 5시간 만에 10m 깊이로 완전히 수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창을 지난 홍수는 시속 60km로 장강 주변의 여러 도시들도 깡그리 수몰시켜버립니다. 물의 높이는 15에서 20m로 맹렬한 물의 흐름은 여전합니다. 이창을 지난 홍수는 이제 넓게 펼쳐진 평원구역으로 도착합니다. 이때부터 홍수는 부채꼴 모양으로 사방으로 확산되면서 피해 면적도 급증합니다. 홍수가 분산되면서 유속은 시속 25km로 줄고 높이도 8m까지 내려갑니다만, 그러나 장강 메인에 흐르는 물의 속도는 시속 35km에 여전히 엄청난 속도가 유지됩니다. 형주를 지나서 홍수는 바로 그 우한으로 향하게 됩니다. 만약 실제 붕괴가 된다면 우한은 C19 사태에 이어 한 해의 두 번째 대재앙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외양, 즉 악양까지의 거리는 350km인데 여기까지 홍수가 닥치는 데는 5시간이 소요됩니다. 원래 산악지형이지만 홍수로 물이 들어차서 섬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외양 바로 옆에 동정호가 있는데 거대한 호수이기 때문에 낮은 기존 수면이 완충 역할도 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 외양시 전체는 수심 5m로 침수되고 맙니다. 저수용량 160억 입방미터의 홍어를 지나갑니다. 홍수의 면적이 크게 넓어졌고 홍수는 계속 동진하게 됩니다. 산사에서 우한까지는 10시간이 소요됩니다. 우한은 해발 18에서 40m인데 홍수가 도착해 우한의 지면고도 7m 지역을 물에 잠기게 만듭니다. 우한의 도심 일부는 무사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수심 5m의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우한에 이르게 되면 주변 지형이 갑자기 좁아져 물이 분산되기 곤란해져서 물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홍수 방향의 전방에 대별산과 노산의 산봉우리들 때문에 좁은 통로가 되면서 물이 쌓이면서 수심은 6에서 8m가 됩니다. 산샤댐이 붕괴되고 15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1000km 떨어진 주장에 도착합니다. 주장, 9개의 강이라는 명칭은 장강이 이 부근에서 여러 하천을 모아 수세를 강하게 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는데 홍수 시에 더 악조건이 될 것이고 포향호의 저수용량은 300억 입방미터이지만 홍수를 저지하지 못하고 물은 계속해서 무섭게 흘러갑니다. 장마철이라면 주장 도심이 수몰되는 깊이는 7m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넓은 평지를 덮치면서 농경지도 모두 침수됩니다. 이제 강의 중류를 지나 하류에 가까워오고 있는데 육안으로는 속도가 거의 줄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샤에서 1500km 거리인 난징에는 댐 붕괴 이후 24시간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같이 계속 비가 내리는 상태라면 난징도 처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홍수가 난징에 도착하게 되고 그제서야 이 시뮬레이션은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난징에서 끝나지만
그 다음 대도시인 상해 인근의 원자력 발전소와 서해바다로 물이 들이닥쳐 한국에까지 최악의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데, 먼저 현재 산샤댐의 실시간 상황을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산샤댐의 상황이고, 많은 중국인들은 붕괴의 공포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24에서 26일 스촨분주에서 양쯔강 중하류 일대까지 많은 비가 내리고, 충칭, 후난, 후베이, 안후이성 등의 일부 지역에 100에서 2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한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산둥성, 장수성 등 일부 지역에는 허리케인급 강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미 산둥의 칭다오와 르자오는 지난 22일 사상 최고의 1일 강수량을 기록했고, 양쯔강 유역의 장시성과 안후이성은 23일 적색경보를 새로 발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샤댐 수위가 여전히 높아 이번 주말에도 예보처럼 폭우가 내릴 경우 산샤댐 붕괴를 둘러싼 공포감은 급속도로 증폭될 것 같습니다. 현지 매체 후베이 일보에 따르면 산샤댐 수위는 19일 오후 8시 기준 최고 수위 170m와 불과 11m 차인 164m까지 올라갔었고, 현재는 이보다는 4m 정도 내려갔지만 통제 수위인 145m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 건축과학연구원 황샤오픈 연구원 명의의 마지막으로 한번 말한다, 이창 아래 지역은 달아나라 라는 글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면서 우려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황 연구원은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중국 당국은 산샤댐은 100만 년 만에 한 번 닥칠 수 있는 홍수가 발생해 수위 175m, 초당 물 유입량 7만 입방미터의 상황을 맞아도 끄떡없다고 반박했고, 산샤댐 관리회사인 중국 창장 산샤 집단의 책임자는 지난 20일 황구시보 인터뷰에서 변형이 발생한 적은 없으며 다른 주목할 만한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지만,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게 문제는 강 하류에 원전이 밀집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산샤댐이 한계 수위를 넘어 범람하거나 수압을 못 견디고 붕괴한다면 양쯔강 하류인 상하이 지역 대홍수가 불가피하며 이 지역에 건설된 9개의 원전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한국이 받을 수 있는 피해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황사만 해도 못 참겠는데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넘어온다면, 최근 홍수가 잇따르자 썰같은 얘기로 산샤댐이 지진을 유발한다고도 하는 등 회자되고 있는데, 이미 10년 전인 2010년 미 월간 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중국 스촨성 대지진 발생보다 40여일 앞서서 경고 기사를 실었었습니다. 인공구조물인 댐과 댐 내부에 담긴 물의 무게로 그 지역 지반이 막대한 하중을 받게 되고, 이 부담으로 인해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968년 미국 최대 규모의 사력댐인 캘리포니아 오로빌댐에 물이 찬 뒤 이 지역은 10년에 걸쳐 10차례가 넘는 지진을 경험했다고도 전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과학자들의 모임인 중국 공정원의 류왕펑은 2006년 산샤댐에 물을 채우기 시작한 이래 7개월 동안 822차례에 달하는 크고 작은 진동이 감지됐는데, 댐 자체의 무게는 물론 댐에 저장된 물의 하중이 지구 자존 속도와 지구 자전축의 경사, 중력장 모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도 산샤댐은 원래 지리적으로 취약한 지대라 지진의 위험이 있다고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학적 분석까지 곁들여지자 한국인들에게도 중국 홍수 때문에 아닌 밤중에 날벼락 같은 공포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진도 7의 강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주변 지형을 감안할 때 산샤댐의 기술적인 안정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핵전쟁 등 특수한 경우에도 나흘 만에 저수량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그렇게 설계됐다는 중국 정부의 말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행히도 산샤댐도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것이죠. 원전이 무사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저염 분수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산샤댐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강물인데 무슨 바닷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런데 산샤댐의 스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산샤댐은 기본 높이 185m에 길이 2.3km로 최대 저수량이 약 390억 톤에 달합니다. 그 대만하의 저수량이 한반도 전역에 흐르는 모든 강물의 2배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와, 나 대륙 클래스 진짜. 또 발전기 설비 용량은 2250만 킬로와트라는데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지만 보통 원자로 출력의 23배 정도로 세계 최대급 원자력 발전 보리 원전 단지 전체조차도 산샤댐의 발전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최대 수위에 임박한 산샤댐에 방류되는 담수로 서해안으로 저염 분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인데, 방류된 강물은 남서풍과 해류의 영향을 받아 중국 동쪽 바다를 뒤덮고 한반도 서해바다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3주 안에 이 강물이 제주 연안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염분술은 상대적으로 염도가 낮아 바다 표면에 위치하게 되는데 태양의 식기 온도가 올라가서 어류의 폐사를 야기하는 등 해양 생태계에도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앞서 1996년과 2016년에도 중국에서 유입된 저염분수가 제주 바다를 덮쳐서 전복, 소라, 성게 등 폐류가 폐사해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바도 있습니다. 중국의 홍수와 산샤댐 이야기가 진짜 남의 나라 이야기였는데 붕괴가 되면 우리나라에까지 피해가 올 수 있다니 이거는 얄미운 중국이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또 하필이면 중국의 폭우조차 한국에는 안 좋은 영향만 끼치는지도 희한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런 관계는 운명일까요?